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23년간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복잡하고 때로는 잔혹한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희생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999년 봄, 수진이가 태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태호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수진이에게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의 모습이 수진이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돈독해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외동딸로 자란 탓에 그런 따뜻한 가족 관계에 더욱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대가족의 정겨운 분위기가 부러웠고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그때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태호가 말하는 가족의 범위와 무게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사실이었죠. 태호의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남매 가족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머니 영숙 씨, 그리고 장남 민호, 차남 태호, 장녀 미경, 막내딸 지영. 하지만 이 가족에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했어요. 장남인 민호는 겉으로는 의젓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무모한 도전 정신, 그리고 그로 인한 잦은 실패,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습관까지. 하지만 가족들, 특히 어머니 영숙 씨는 이런 민호의 문제들을 일시적인 어려움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장남이니까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남인 태호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 때문에 민호가 벌인 문제들의 뒷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에 대해 태호 자신도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형을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수진이는 이런 가족의 복잡한 사정을 어렴풋이 느끼긴 했어요. 태호가 가끔 형 이야기를 하며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수진이는 그것이 단순히 형제간의 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호의 모습이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설마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2000년 5월 수진이와 태호는 결혼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고 하객들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태호의 가족들은 수진이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시어머니 영숙 씨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진짜 딸을 얻었다고 기뻐하셨고 신우들도 언니가 생겨서 반갑다며 환영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태호가 모은 돈과 수진이의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을 합쳐서 마련했어요.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죠. 새로운 가구를 하나하나 골라 들여놓고 작은 화분도 키우면서 진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수진이는 당시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태호의 월급과 합치면 신혼부부로서는 나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매달 조금씩이나마 적금도 넣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언제쯤 더 큰 집으로 이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밤이 새는 줄도 몰랐어요. 특히 수진이는 대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수진이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낸 날이었어요. 그날 태호는 형 민호가 사업 자금으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신혼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가족의 일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태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새 가족의 일원이 된 마당에 형님을 도와드리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의 사업은 작은 음식점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민호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가족들 모두 민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요. 수진이도 형님이 성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또다시 민호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어렵다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도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어요. 수진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간다면 자신들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 적금도 제대로 못 넣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수진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중에 형이 사업에 성공하면 다 갚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형이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정말 놀란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 영숙 씨를 비롯해서 신우들까지 모두가 태호 부부가 민호를 도와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것이 태호의, 아니 수진이의 의무인 것처럼. 특히 시어머니 영숙 씨의 태도는 수진이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영숙 씨는 민호의 문제를 걱정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태호 부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수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형님을 도와주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그리고 수진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가족의 문제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수진이는 자신이 결혼한 것이 단순히 태호 개인이 아니라 태호라는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까지 함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의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도요. 2003년 수진이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었어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선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처럼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수진이가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는 임신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수입이 태호의 월급 하나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호에게 가는 돈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민호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요구하는 금액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음식점 사업이 실패한 후 이번에는 작은 건설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태호에게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최소 몇백만 원씩은 나가야 했어요. 수진이는 출산 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이때 처음으로 태호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수는 없다고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태호도 수진이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을 외면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한시적 지원이었어요. 1년만 더 도와주면 형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민호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의 사업은 더 큰 위기에 빠졌고 이번에는 아예 태호에게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작은 파트너로서 말이죠. 민호는 자신이 현장을 책임지고 태호가 자금을 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수진이는 이때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고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호는 자신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항상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파트너가 배신해서 등등 항상 남의 탓이었습니다. 2006년 수진이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딸이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수진이도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옷, 그리고 나중에는 유치원비까지. 태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진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수진이가 번 돈은 오롯이 가정을 위해 쓰였어요. 아이들 용품을 사고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고 때로는 태호의 용돈까지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월급에서는 여전히 민호에게 가는 돈이 빠져나갔어요. 더욱 힘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돈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존재인 것처럼. 특히 시어머니는 수진이가 냉정하다고 가족애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수진이는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주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현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왜 민호 삼촌은 맨날 할머니 집에 와서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냐고, 그리고 왜 자신은 다른 친구들처럼 태권도나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냐고. 친구들은 다들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현우의 질문에 수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가족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 해줄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언제 여유가 생기느냐고 계속 물었어요. 친구 엄마들은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만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좀 더 직설적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민호 삼촌이 우리 집 돈을 가져가니까 자신이 예쁜 옷을 못 산다고. 그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수진이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영숙 씨는 서연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이가 어른들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고, 수진이가 아이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서연이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 시기에 수진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 학습지도, 체험학습도 수진이네 아이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특히 현우가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수진이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놀이공원 입장료와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민호 삼촌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런 상황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에 수진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프리랜서 일을 더 늘렸어요.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은 보내주었습니다. 현우에게는 축구 교실을, 서연이에게는 미술 학원을 등록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수진이의 노력을 시댁에서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민호를 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수진이가 아이들에게만 돈을 쓰고 민호는 외면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족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현우가 중학생이 되고 서연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가정 내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도 급격히 늘어났고 동시에 아이들 자신도 가족 상황에 대해 더 명확한 의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현우는 이제 민호 삼촌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태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왜 삼촌 때문에 자신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고, 다른 가정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친구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데 왜 우리 아빠는 삼촌한테 돈을 주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이런 상황이 정말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신과 서연이는 가족이 아니냐고, 왜 삼촌이 자신들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박했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민호 삼촌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이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가족여행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여행은커녕 외식도 자주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 부산,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서연이만 말할 게 없었어요. 그날 서연이는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만 다른지 모르겠다고, 자신도 친구들처럼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집 돈이 삼촌에게 가서 여행을 못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진이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참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까지 이런 상황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이 민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그것을 수진이가 아이들을 잘못 교육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기적으로 키웠다고 비난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영숙 씨는 수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며느리인 수진이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민호 삼촌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삼촌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야 한다고,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격과 판단력의 문제였거든요. 무책임하고 계획성이 없으며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기에 민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사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알코올 의존 증상이 심해졌고 때로는 술에 취해서 태원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요. 한 번은 민호가 술에 취해서 현우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어요. 현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아저씨가 힘들어하는데 조카가 이해심이 없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때 현우의 표정을 수진이는 잊을 수 없습니다. 충격과 분노와 실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민호 삼촌을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삼촌이 와 있으면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무서워했어요. 술 취한 삼촌의 모습이 정말 무섭다고 왜 우리 집에 오냐고 물었습니다. 왜 아빠는 그런 삼촌을 계속 도와주냐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태호는 여전히 민호를 감쌌어요. 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현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학원비,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현우는 친구들과 달리 여러 학원을 동시에 다닐 수 없었어요. 수학 학원 하나만 겨우 다닐 수 있었고 영어나 국어는 인터넷 강의로 때우거나 독학해야 했습니다. 현우 자신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 친구들이 특별 강습이나 캠프 이야기를 할 때면 소외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수진이는 현우를 위해 프리랜서 일을 더욱 늘렸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까지 작업을 했어요.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현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현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아이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민호가 또다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수천만 원에 달했고 채권자들이 태호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호의 직장으로까지 전화가 와서 태호가 곤란을 겪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태호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태호에게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도 현우의 대학 입시 직전의 말이에요. 민호는 자신이 감옥에 가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 일만 해결되면 다시는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태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의 빚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고 고민한 끝에 태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현우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민호의 빚을 갚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진이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반대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고, 현우는 1년 늦게라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면서였어요.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적금 통장에 2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수진이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17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거든요.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태호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우는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갈 수 있지만 형의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가족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빚 때문에 구속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우는 그날 밤 수진이에게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은 아빠에게 민호 삼촌만큼 소중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자랑하는데 자신의 아빠는 삼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은 재수를 하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라는 게 억울하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 삼촌 빚 갚는 데 쓰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우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이 된 서연이는 이제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현우와 같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들처럼 대학에 못 갈까봐 아니면 대학 등록금도 삼촌 빚 갚는데 쓰일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진이는 심각한 우울감을 느꼈어요. 17년 동안 자신이 뭘 하며 살아왔나 하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민호라는 구멍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절망스러웠어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결국 민호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6부 마지막 경고와 선택의 기록, 결혼 21-22년 차. 현우의 눈물을 본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해왔는지 자문해봤어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아온 것들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감싸주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수진이는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 영숙 씨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민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현우와 서연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영숙 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옳으냐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변했다고, 예전에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의존적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이제 50대인데 언제까지 동생에게 의존할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는 민호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와 서연이도 어머님의 손자 손녀인데 왜 그 아이들의 미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태호도 이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현우의 눈물을 본 후로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가족으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가 또다시 큰 사고를 쳤던 것이에요.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합의금과 치료비로 거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태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자신이 감옥에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현우는 아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삼촌을 도와준다면 자신은 이 집을 떠나겠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혼자 힘으로 가겠다고, 아버지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엄마 편에 섰어요. 이제는 중학생이 된 서연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삼촌 때문에 오빠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갈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왜 삼촌만 가족이고 자신들은 가족이 아니냐고,
정말 화가 난다고. 더 놀라운 것은 신우들의 반응이었어요. 장녀인 미경이는 이번만큼은 민호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태호에게만 의존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막내 지영이도 더 이상 태호에게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도와야겠지만 태호 가족의 희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영숙 씨도 이번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런 일까지 덮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태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호를 도와준다면 정말로 이혼을 고려하겠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21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7부 선택과 변화 결혼 22-23년 차. 태호는 일주일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민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대신 민호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태호도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우와 서연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민호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형제 정도 없고 가족도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에게 가서 태호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 씨도 태호 편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너무 의존적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결국 민호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민호는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호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경험을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민호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 아이들을 위해 번 돈을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재수를 했지만 1년 후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이 제대로 마련해 주었어요. 현우는 그때서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되찾았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자신이 하고 싶던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대학 진학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편안해했고 태호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민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전한 관계가 되었어요. 민호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성장했고 태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가끔 만나서 형제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과 성찰. 현재 수진이네 가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전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장래 희망도 뚜렷해졌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장차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되찾았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가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이제는 가장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형을 걱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수진이는 50세가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라고 말해요. 21년간 억눌렸던 자신의 욕구와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거든요. 프리랜서 일도 더 적극적으로 확장했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민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많이 줄였고 무모한 사업 도전도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호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더 이상 의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내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원만하지는 않아요. 특히 영숙 씨는 수진이의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수진이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서연이가 잘 자란 모습을 보면서 수진이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마무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수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진이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무한한 희생은 오히려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호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의존성과 무책임함이 근본 원인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족 내에서도 건전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막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민호의 경우 태호의 지속적인 도움이 오히려 그의 자립을 방해했던 것처럼요. 넷째,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현우와 서연이가 겪었던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였어요. 다섯째,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진이는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변화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잘못된 관계 패턴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여섯째,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어요. 민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일곱째, 가족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똑같이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는 있어야 해요. 특히 미래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희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여야 해요. 한 사람의 문제를 다른 모든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도우는 관계가 건전한 가족입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희생들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희생이 정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진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한 사람의 무한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상호 존중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진이는 21년이 걸려서 깨달았지만 마침내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수진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족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진이도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가족 관계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해요.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수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의미의 화목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